우리 아이들은 4살이면 한글을 배웁니다. 초등학교 입학해서 알파벳을 배우면 그 아이는 이미 나고자로 밀립니다. 한창 그 감수성 예민한 우리 청소년들은 밤 10시간 넘도록 학원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독일 아이들은 7살이 돼서야 글을 가르칩니다. 독일 부모들은 영어를 가르친다고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습니다. 그곳 아이들은 남을 이기기 위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이 치이면서 살다 보니 그런 것일까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경쟁에 치여 사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소 좀 뜬금없어 보이진 몰라도 우리들의 방송 왓텔도 이제 시작합니다. 양. 안녕하세요. 네. 이 시대에 그 청년들 많이 좀 살기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좀 우리 뭐 형님 SJ나 아니면 제가 살던 때와 비교해서도 확실히 취업이나 한 여러모로 좀 많이 좀 어려워진 게 좀 사실인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이 청년들을 위해서 아니면 이 청년들이 뭔가 취업이든 창업이든 혹은 직장 생활에 있어서 뭔가 도움이 될 뭐 팁 이런 거 우리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돼서 시작한 팟캐스트고요. 일단 이름은 What Hell Do인데, 이걸 좀 하면은 What the hell 조선 are you doing? 이 헬 조선에서 뭘 하고 있냐? 아니면 What the hell are you doing? 이 지옥과 같은 요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물론 이 영어로 이게 뭔가 따로 표현이 있겠지만 우리끼리의 표현을 변형해봤을 때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해서 오늘 첫 시간인데요. 일단은 우리 형님 SJ 대기업을 좀 다니시다가 중견기업 가셨다가 지금은 또 다른 일을 하시고 계시는 형님 SJ랑 그 다음에 그 현직 그 기자라고 다니고 있는 김유성 제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형님 SJ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예, 뭐 앞서서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예, 저는 많은 분들께서 선망하시는 대기업에 서 과장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중견기업에 스카웃이 돼서 중견기업을 아주 이제 잘 운영을 하다가 정말 불행스럽게도 중견기업이 쫄딱 망해서 안 망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 정말 좋았을 뻔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30대 중반에 이사까지 다셨죠? 예, 그렇죠. 네. 예, 그게 중소기업들의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 예. 우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산전수전, 공중전을 좀 짧은 시일 내에 겪고 지금 또 열심히 살기 위해서 이 헬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예, 몸부림치고 계시죠? 예, 쌍둥이 아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첫 번째 날이다 보니까 좀 더 이왕이면 좀 확 끌리는 소재를 가지고 예. 시작을 하기를 예.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니만큼 취업에 관련된 부분으로 우선 예.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가요, 예산을 무지막지하게 쓰고 있습니다. 연평균 거의 4조, 5조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 재밌는 사실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실상 청년 취업에 지옥을 구현을 하셨지만 돈은 또 무지막지하게 쓰고 계신다는 거죠. 도대체 그 수많은 돈을 어디에다가 쳐박길래 취업이 이렇게 안 되고 취업 환경은 나빠지느냐, 이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뭐 추후에 제가 자세하게 그 정책들을 다뤄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그 취업 정책의 가장 핵심은 환경이 좋고 취업 여건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거기 취업하게 하자라는 방향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간단하게 뭐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 이제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구동성 하시는 말씀, 직원 구하기 너무 어렵다 하실 거예요. 실은 저도 중견기업에서 임원을 하면서 직원들 뽑는 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예. 급여 조건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참 잘해주려고 하는데 너무 직원들이 안 오고 안 뽑혀요. 즉 중소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박근혜 정부는 이 중소기업에 예. 이 구직 광고를 정부 돈으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모진애를 쓰고 있다. 뭐 어느 편에선 이해는 갑니다. 뭐 중소기업도 우리 나라의 큰 축을 담당하는 경제 주체이고 또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예. 국가 경제도 튼튼한 거 100번 이해합니다. 근데 구직자 입장에서 봤을 때 중소기업은 그다지 좋은 직장이 아니고 가급적 안 가고 싶은 직장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기왕이면 대기업. 그렇습니다. 예. 뭐 저도 이제 뭐 지인분들 만나 뵈면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지 그러세요. 그러면 뭐 안 된다. 뭐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실은 이런 인식의 기본이 되는 큰 문제점이 우리나라 기업가 분들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표현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정책은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 내가 입사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굉장히 환경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교육도 공짜로 시켜주고 심지어 회사에서 급여까지 지원해 가면서 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구직자들을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 고용노동부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만 훑어보시면 야 정말 이런 데다 돈을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거를 아주 확실히 보실 수 있으세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보조금 같은 거 나와서 뭐 학원 이렇게 다니시는 우리 구직자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것도 그렇게 그다지 인기가 없는 것이 교육 퀄리티가 나오면 안 좋거든요. 안 좋다. 예, 우리 존경하고 친애하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큰 문제가 있어요. 시작하면 무조건 되는 줄 아세요. 모든 일이라는 게 잘해야지 잘 되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 뭐 집을 차렸다. 짜장면 집을 차렸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고 짜장면을 잘 만들어야 손님이 오거든요. 근데 우리 공무원 정책 담당자님들께서는 만드는 것만 생각을 하세요. 그거를 잘 만들 생각은 안 하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헛돈만 쓰고 계시는 안타까움이 있고 그 정부 예산을 또 날름날름 받아 드시는 그런 아주 뛰어나고 명석한 두뇌 소유자분들께서 사방천지에 포진해서 계속해서 예산만 낭비시키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우선 지금 현재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또 이런 표현을 드립니다. 대기업은요 절대로 한동안 좀 있으면 괜찮아진다 개념이 아니고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구직난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회사 대기업들은 인원 감축이 들어갔고요. 그거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대기업에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전체 직원들 포션을 줄여나갔어요. 대기업들은 이미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시거나 하게 되면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 물론 대기업이라고 하는 다른 구멍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손쉽게 보실 수 있는 이런 구직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제대로 된 중소기업을 좀 내가 볼 줄 알면 그나마 좀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첫 시간 주제 구직자 시각에서 본 좋은 중소기업 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들어가지 않고도 어떻게 뭐 구직자 입장에서 보면 그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많지 않죠. 특히나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고 어쨌든 뭐 인터넷 통해서 회사 분위기가 어떻다 저떻다라는 걸 대략적으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소기업은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들어가지 않고도 알 수 있다. 그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신이 아닌 이상 회사 이름이나 간판 떼기만 보고 이 회사 좋은 회사다 감별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결국에 가서 겪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동안 일을 해보고 하면서 이거 아니다 싶으면 빨리 그만둬라. 그렇죠. 예, 저는 근데 또 그렇다고 뭐 한 달 있다 그만두고 이런 거는 좀 아니고요. 적어도 한 1년 정도 2년 정도 되면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그 업종에 관련돼서는 경력이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신입사원 입장에서 이 회사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거는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30대 초중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 정도 되면 전환점이 와요. 전환점. 네. 어떤 전환점이냐? 내가 받는 급여의 수준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와요. 즉, 내가 사회생활, 회사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4년에서 5년 정도 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전에는 여러 회사를 옮기실 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실험해 보실 수 있어요. 인턴도 하실 수 있고. 그런데 어떤 직장을 내가 딱 들어가서 특정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게 되세요.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게 시간 낭비인가? 아니면 내가 좀 더 내 삶을 투자해 볼 수 있는 것이냐? 그거를 빨리 캐치하실 수 있어야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실패를 하는 확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구직자 입장에서 좋은 직장이란 첫 번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고용의 안정성입니다. 고용의 안정성. 내가 그 회사에서 이제 특정 수준 이상의 커리어를 쌓아서 뭐 대리 또는 과장이 됐었을 때 과연 나는 이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고용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기업은 쓰레기입니다. 큰 여러분들께서 뭐 아시겠지만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30대 후반 되면 거의 절반 이상이 회사에서 아웃돼요. 그리고 40대 초중반이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의 이제 커리어나 경력이나 성과를 내지 않으시면 더 올라가시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뭐 어느 대기업이나 다 비슷한 수준인데요. 그래서 항상 궁금한 점은 많이 나가는데 그러면 이 대기업에 계시다가 과장이나 뭐 대리든 아니면 부장 달기든 많이 나간 분들은 주로 어디로 가게 된 건가요? 우선 두 가지죠. 정말 그분이 그 업계에서 실력을 인정을 받아서 다른 쪽으로 스카우트가는 이 케이스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잘된 케이스예요. 그렇죠. 잘된 케이스죠. 예.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실은 뭐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이제 대기업에 지금 엄밀하게 따지면 대기업에 가까운 아닌가요? 대기업이라고 할 수 없나요? 중견 정도 되나요? 예, 사원수로 보면은 중견기업이죠. 예. 혹시 입사하실 때 동기 몇 명이셨어요? 저는 저기 경력으로 들어가가지고 아, 그러신가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조그만 그 중소도 아니에요. 영세 기업. 아, 월급 밀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럼 예. 공채 동기란 개념이 저한테 없었죠. 예. 아유, 그러면 좀 사례로 하긴 적합하지 않고요. 그렇죠. 그러면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자, 일단은 제가 다니던 모 그룹, 저는 동기가 120명 정도였어요. 수많은 계열사가 있었고요. 제가 입사했던 그 해당 계열사의 동기가 120명 정도 됐는데요. 아이고. 예. 이제 지금도 우리 동기들하고 같이 종종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사에 남아있는 동기는 20명 남짓이에요. 몇 년 지난 거죠? 이제 정확하게 횟수로 13년째거든요. 13년 만에. 예, 13년째 딱 됐습니다. 지금 30명 정도도 안 남아있어요. 20명 조금 넘습니다. 거의 뭐 80% 이상이 나간 거네요? 네. 나이 40즈음에. 네. 나간 것도 있고 잘린 경우 케이스도 있겠죠. 예.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연 회사에 왜 남아있지 않느냐? 제가 이제 또 동기들 얘기를 합니다. 그 나간 사람 중에 한 절반 가까이는 초반에 퇴사를 해요. 한 2년? 2년 이내에 퇴사를 하고요. 남아있는 이제 나머지 인원들 중에 또 한 절반 정도는 타사로 스카우트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이 지금 현재 회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120명 중 60명은 그냥 알아서 그냥 초반에 나가고 그 중 60명 중 나머지 30명 정도는 스카우트에서 나간 그렇죠. 케이스가 되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가 그럼 왜 나가느냐, 바보같이 회사에서 적응을 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주말 없습니다. 대기업에서 주말을 보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물론 보장은 합니다. 당연히 보장해요. 근데 본인 스스로 그 보장된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네, 살아남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뭐 10년 전이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사회 조직 문화 쉽게 바뀌는 거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부장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라고 지금 현재도 아마 제 동기가 어딘가에서 외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딘가 노래방이나 뭐 이런 데서 글쎄요. 열심히 뭐 그냥 어딘지는 알 수 또 없어요. 템포 네, 치고 근데 있군요. 하여튼 네. 우리는 또 부장님을 향한 내 사랑은 특급 사랑이라고 계속 이제 소리치고 외치고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서. 예. 아무튼 고용의 안정성 차원에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생각보다 대기업은 높지 않아요. 네. 예, 그건 좀 감도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마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30대 중반 전후, 즉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5년 또는 7년 그 전후에 반드시 전환점이 옵니다. 그 전환점이 왔었을 때 과연 나는 선택의 폭이 많은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평생 직장 없죠. 예, 평생 직장 없습니다. 평생 직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아요. 내가 대기업에 입사를 하든 어느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어느 정도 커리어를 쌓고 나면 이제 그 시점에서 나는 선택을 해야 돼요. 다른 회사로 갈 예. 것이냐, 내가 독립해서 무언가를 차릴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 눌러 앉을 것이냐. 그 이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에 내가 선택의 폭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근데 대부분 뭐 30대 후반, 40대 초반 상황에서 타의적으로 회사를 나가야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 대부분 다 선택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의 전쟁터라는 말이 맞네요. 그러나 선택의 폭이 넓은 사람도 아주 많다는 거죠. 가령. 지금 뭐 우리 지금 뭐 아까도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김유성 기자님 같은 경우만 해도 어쨌든 그 아주 조그마한 회사에서 시작을 하셔서 경력직으로 입사를 하시게 되죠.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도 선택의 일환이었다고 보고 지금 한창 나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요. 뭐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실 텐데.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겸손의 말씀을 좀 작작히 하세요. 재수 없어요.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이제 이런 표현을 드리는 거죠. 내가 과연 그 시점에 어떤 커리어를 쌓을 것이 기대가 되느냐 이거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첫 번째, 내가 스스로 독립을 해서 무언가를 차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내가 이걸 통해서 이 업종의 커리어를 쌓았을 때 과연 이 업종이 내가 10년 뒤, 20년 뒤에도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이 될 것이냐는 거죠. 네. 없어지면 소용없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테슬라를 통해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은 이거는 꽤 오래된 이야기고요. 이미 기술 개발이나 여러 가지 개발들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법률적인 부분만 해결이 되면 될 것이고요. 제가 봤었을 때는 2020년 이내에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고요. 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온과 동시에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하는 거를 직업으로 가시는 분들 생계가 큰 위기에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버스 기사님들, 뭐 택시 기사님들, 택시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버스 기사님 같은 경우 급여 만만치 않습니다. 네, 좋죠. 운수업체에서 그 급여 쉽게 내주기 어렵습니다. 적자 감수하고 정부에서 지원금 타가서 그 급여를 맞춰주고 있는데 네. 자율주행 자동차가 짠 나오면 우리나라처럼 자율주행 자동차가 활보하기 좋은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 복잡하고도 힘들지 않나요? 특히 버스는 버스, 우리 전용차선. MB 각하께서 그 수많은 교통체증을 감수하시고도 버스 전용 차선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버스는 정거장과 버스 주행 고기만 얌전히 다니면 돼요. 제가 볼 땐 버스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화물차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처럼 없어질 수 있는 녀석들은 최대한 기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 내가 이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서 그 업체를 통해서 내가 중요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영업권 같은 것들을 내가 전수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망 없는 아주 대표적인 부서 몇 가지를 짚어드립니다. 실은 이제 우리 신입사원분들이 엄밀히 따지면 선호하시는 부서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교육 업무. 나와서 할 게 없습니다. 아무리 교육 업무에서 날고 기었다 해도 사실상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교육 쪽 관련된 파트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거를 절대적으로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격리 업무 별로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격리라든지 세무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프로그램으로 대체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인사 업무 마찬가지입니다. 뭐 노무라든지 인사 관련된 부분들 이미 프로그램으로 대체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나와서 대표적으로 절대 할 게 없습니다.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남아 돕니다. 남아 돌아요. 그래서 이런 쪽 부분들은 가급적 오랫동안 일하시는 거를 회피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인사팀에서 막 신입사원분들 교육하고 그러니까 인사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아주 불행한 삶을 살 수 있으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중소기업 금별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직장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은 중소기업의 특징상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 대표자입니다. 대표이사예요. 우리 사장님이 과연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회사의 존망이 사실상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재벌 오너분들께서 자기 손자 며느리 뭐 조카들 다 대표이사로 앉혀도 회사 끄떡 없습니다.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난 이런 사장님 너무 싫어. 나 이런 사장님 정말 나 이 사람하고 일하기 싫어. 근데 실은 그게 아주 일반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경영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감수하셔야 돼요. 왜? 우리나라 경영자들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지 않은 사람들이 회사를 그러면은 오랫동안 경영하는 경우 그닥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죠? 자, 우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요. 우리나라 경영자들의 특징 첫 번째는요. 큰 돈은 정말 잘 쓰는데요. 작은 돈은 무진장 인색합니다. 대부분 부자들의 타입이 그렇지 않나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그동안 만나 뵙고 이제 관리를 하고 인사드렸던 수많은 우리 사장님들 중에 안 그런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재산이 뭐 1조 정도 되시는 분이신데요. 세뱃돈 2만 원 줍니다. 전두환 그 13만 원에는 전두환 아저씨도 한 50만 원씩 주는데. 진짜 세뱃돈 2만 원 주고 직원들 밥 사 먹으라고 식권 주는 분입니다. 정말 진짜 인삭해요. 그런데 반해서 뭐 회비가 2천만 원입니다. 쿨하게 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경영자들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나 이런 사람하고 일하기 싫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럼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이렇기 때문에 감수하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굉장히 권위적이고 말투가 아주 셉니다. 꺼져, 저리 가. 쌍욕 뭐 아주 손쉽게 들어갑니다. 특히나 이제 친하다 생각할수록 그 말의 강도는 점점점 강해집니다. 우리 기자님도 경험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는 뭐 생활이 되겠죠. 뭐 기자 집단 같은 게 뭐 오야붕이 있으면 꼬붕 있고. 그렇습니다. 선배 후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수해야 되고. 저도 잠깐 또 말씀하십시오. 무지 또 바쁘신 오야붕이 또 시킨 일이. 알겠습니다. 그럼 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말투가 너무 세거나 너무 사람이 거칠다 해서 우리 사장님한테 이제 마음을 접고 그러시면 역시 마음을 좀 고쳐 드셔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그렇지 않은 분들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기 업종과 분야 외에는 다른 업종이나 분야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나 그 업종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업종의 노하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거 없으면 뭐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세요. 실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회사를 또 오랫동안 경영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 편견이 무지 셉니다. 편견이 엄청 세요. 그리고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저는 이제 경영을 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지금 별의별 징크스, 별의별 편견 갖고 계신 분들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가시면 무조건 맨 오른쪽에서 볼일을 보셔야 된다 하는 분도 계시고, 엄밀하게 따지면 좀 사이코 같은 부분일 수도 있겠으나 실은 이러한 편견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혹시나 회사를 운영을 하시고 경영을 하시고 하다 보면은 이러한 편견들이 생겨요. 실은 저도 생겼습니다. 저도 지금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저도 그거에 관련돼서는 좀 칼같이 원칙을 갖고 있어요.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그냥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실은 이해가 돼요.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건 엄밀하게 따지면은 나를 받쳐주는 아무런 힘과 세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더 간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뜨거 하고 겁을 먹거나 실패를 맛보거나 했었을 경우에는 절대로 그거에 관련된 부분들을 돌아도 보지 않는 거죠. 약간의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도 트라우마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장님들은 자기가 믿을 사람과 안 믿을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요. 이분법적으로 가립니다. 좀 이거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간에 내 사람과 내 사람이 아닌 사람을 칼같이 구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거에 관련된 부분들을 시험합니다.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영자들의 특징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께서 회사에 가서서 일을 하실 때 그 경영자들의 타입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도 속된 말로 비위를 잘 맞추실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캐릭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나는 좀 본질적으로 거부감이 있다 하시면 취업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창업을 권장을 드리고 싶네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기업을 고르는 이제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우선은 오래된 회사일수록 안정성은 아주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그 중요한 멤버들이 처음에 열심히 영업을 해서 판로를 뚫고 그리고 수많은 위기를 넘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년 이상 또는 7년 이상 그 회사가 영속성을 가지고 유지가 됐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사가 궤도권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표이사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실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은 대표이사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전체 9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전망이 좋은 업종이다, 신기술이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대표이사의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냐? 제가 이제 관리했던 제가 했던 일들은 금융업 쪽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오너분들이나 대표이사분들을 아주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그 회사 경영이라든지 현황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많이 이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이에요. 아, 이런 회사, 이러한 대표들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사장님이요, 업무를 모른다. 그 회사 금방 망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회사의 어떤 주력 상품이나 아니면은 아주 핵심적인 기술을 그 사장님이 모르고 있거나 그 사장님이 그 개발자가 아니다 라면 오래갈 회사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왜냐? 반드시 그 핵심적인 키를 가진 사람이 회사를 망가뜨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실제 오너하고 대표이사가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주식회사는 당연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대표이사가 곧 오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대표이사하고 실제 오너가 다른 경우들은요, 회사가 오랫동안 영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회사라고 보셔야 돼요. 그 이른바 바지 사장을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바지 사장일 수도 있고, 예. 엄연히 따지면 투자자 몇 명이서 대표이사를 세운 케이스일 예. 수도 있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오래 영속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만약에 내가 투자를 받아서 어떤 회사, 뭐 투자자가 뒤에 있고 대표이사가 그걸 이렇게 했다.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수준의 궤도에 오르면 그걸 팔아버립니다. 예. 예, 팔아버리거나 아니면은 대표이사를 교체하면서 그 밑에 있는 사원들도 상당수가 잘려나는 거를 많이 경험하시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오너와 대표 경영자가 다른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회사다라고 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사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회사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오너는 회장님이다. 그래서 예. 실은 하는 일도 없어요. 예. 그리고 뒤에서 뭐 뒷짐만 지고 있거나 사무실에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얼굴이나 비추고 예. 가고,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 그걸 주도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나중 가면은 그 주도적으로 운영하던 사람들이 자기 식구들 쏙 빼가지고 딴 데로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가령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보면은 실제 소유주는 남편인데 예. 사장이 대외적으로는 뭐 와이프가 사장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런데 그것도 그다지 좋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왜 그런 예. 행동을 할 것 같으세요? 사장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 네, 아닙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무슨 큰 사고를 쳐서 파산 상태라든지, 그죠? 예. 아니면은 자기 명의로 무언가를 내세우기에는 뭔가 부담이 되는 상황. 예. 물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뭐 일은 일이고 사생활은 사생활이지만 예. 사장님은 사생활을 봐야 됩니다. 예. 가령 뭐 여자 관계나 차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조그마한 회사를 할지라도요, 정말 회사를 건실하게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자기 사생활을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예, 해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정말 뭐 룸사롱 같은 데 가서 예. 뭐 이제 하고 싶어도 예. 안 갑니다. 어떤 이유로? 자기가 예. 이런 데 가서 얼굴이 팔려버리고 이름이 팔려버리면 나중에 자기한테 안 좋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처럼 그런 데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뭐 그런 의무감이나 회사의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뭐 기업가 정신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딴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흥업소를 예. 자주 출입하신다라든지 이런 분들은 엄밀히 따지면 피해야 되는 예. 사장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거는 약간의 그 편견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업무랑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예. 스포츠카, 외제 스포츠카를 구입하셔 타고 다니시는 분들 대체로 저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업무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당연히 차가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이어라든지 손님을 메시고 골프라운딩을 가거나 예. 아니면 어떤 뭐 식사 약속이 있거나 그랬을 때 예. 반드시 그 차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차들은 예. 기본적으로 에쿠스라든지 예. 아니면 뭐 벤츠라든지 예. 이런 정통 세단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차들 같은 경우는 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예. 저도 임원 생활할 때 회사에서 그런 차들이 나왔었어요. 예. 제 나이라든지 연배랑 아무 상관없이 예. 우리 할아버님들이 타고 다니시는 차를 저도 이제 배정을 받아서 타고 예. 다녔는데 그것도 업무의 연장선이거든요. 그런데 스포츠카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 예전에 지금 회자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네. 스타트업 연합을 해서 인수를 하면서 몸집을 키우는 스타트업 회사가 있는데 네. 사실상 그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CEO 되신 분께서 고급 외제 스포츠카를 끌고 다니시다가 된통 이렇게 욕을 먹은 적이 있으시긴 하시죠. 네, 뭐 우리 기자님께서도 기업들을 많이 보시겠습니다만 외제 스포츠카는 기업인 입장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업무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필요가 없거든요.
페라리 몰고 다니고 뭐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카 몰고 다니시는 사장님이다. 물론 이거 편견일 수 있습니다만 확률은 높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대로 된 사장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뭐 페라리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디메리트예요. 예. 대표이사 간에 어떤 모임이 있는데 뭐 페라리를 몰고 왔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오히려 욕합니다. 기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치품. 물론 간혹 이제 뭐 시계라든지 뭐 이런 중요한 뭐 소품들이 있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전혀 그와는 상관없는 사치품들을 많이 사들이시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피해야 할 분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했던 분들 중에 지금까지 기업을 용속하시는 분들 그다지 많지 않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정말 좋은 사장님들의 특징은 자기 가정에 아주 충실하십니다. 그렇죠. 예. 예. 물론 뭐 실제 속으로 들여다보면 아니라 할지라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굉장히 화목하고 예. 건전한 그 가정의 현 상태를 유지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떤 회사에 뭐 가족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신변상에 뭐 부도덕한 일이 벌어지면은 그 회사의 사기에 큰 영향을 예. 끼칩니다. 예, 그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또 뭐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라든지 예. 이런 사장님들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예. 성추행 뭐 이런 요즘 뭐 직장 내에서 그렇죠. 직장 상사 간에 성추행 하시는 분들 나중에 보시면 대부분 쫄딱 망해 있는 경우 많이 보세요. 그렇죠. 마인드 자체가 예. 엄밀히 따지면 기업가로서의 자질과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릴 거 사장님들이 직원을 대할 때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성과를 잘 냈어요. 아, 이 사람은 진짜 뭐 아주 큰 일을 했어요. 예? 그럼 이제 포상을 주거나 예. 뭐 보너스를 주죠. 그거에 인색한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아주 인색하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회사가 뭐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막 돈이 없어. 그러면 또 혹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사장님은 돈 많이 갖고 가는데 정말 큰 성과를 낸 사람들한테 인색한 사람들, 사장님들은 빨리 그만두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께서 수백억을 벌어오셔도요. 예. 여러분들한테 몇십만 원 줄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인재를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재를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그 회사가 온전할 리가 없어요. 예.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잘 나가요. 그래도 직원들 뭐 복리후생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예.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이제 경험 삼아 말씀을 드리면 회사에서 한 60억 벌었어요. 예? 뭐 대기업이면은 모르겠으나 직원 40명짜리 예.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인데 뭐 아주 큰 뭐 계약이 성사가 돼갖고 60억이 입금이 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추석이 다가왔어요. 직원들은 기대하겠죠. 추석 보너스 얼마 정도 받으면 조금 우리 사장님 한 뭐 100만 원, 200만 원 탁 주면 좋죠. 그죠? 예. 근데 그 회사 5만 원 줬어요. 어디 뭐 무슨 뭐 저 뭐 갈비탕 뭐 가족끼리 갈비탕 그릇 사 먹고 땡 5만 원 줬습니다. 5만 원. 5만 원도 모자라요. 진짜 요새는 진짜. 예? 예, 빨리 그만둬야 됩니다. 빨리. 빨리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성과를 낸 사람한테 포생이 아주 인색하고 또 복리후생이 아주 인색한 회사는 빨리 그만두시는 게 좋습니다. 비전이 전혀 없어요. 비전이 전혀 없고 항상 위기론만 얘기하는 회계 때문에 되면 지금은 돈을 벌었더라. 나중 가면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그 돈 가지고 스포츠카 사시고 땅 투자하시고 간혹 해외 나가서 고스톱 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라고 보시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준법 정신 없으신 분들. 준법 정신이라 예를 들면 뭐 침 뱉는 것도 포함이 되나요? 솔직히 그거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저 침은 좀 모르겠어요. 응? 본인이 뱉으셔서. 아니요, 뭐 저도 잘 뱉지. 예, 그런 거 말고요.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게 이제 회사법 그리고 예. 세법 뭐 이런 노동법 이런 법들이거든요. 예. 이러한 법들을 잘 지키지 않고 또 이거에 관련돼서 예. 무지하시다면 회사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준법 정신이 약하신 분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무리를 하시거든요. 반드시 이거는 정도가 아닌데 어떤 무리를 하시고 도박 같은 행동을 하세요. 예. 뭐 승부수를 띄운다고 하실지. 근데 그 승부수의 거의 90%는 네 폭탄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예. 그리고 정부는 바보가 아닙니다. 반드시 잡아내서 거액의 과징금을 두들겨 때리게 돼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박근혜 각하께서는 지금 세원 확보를 위해서 예. 무슨 짓이든 하시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예. 전방위적인 세무조사를 하고 계시고요. 예. 그러한 세무조사에 걸리면 수천만 원, 수억 그냥 날아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영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지속이 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예.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회사가 오래된 회사일수록 예. 그리고 회사가 건전할수록 대표이사가 아주 작은 법이라도 지키려고 예. 애씁니다. 그거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광주에 있었던 아주 큰 우리 조폭의 보스께서 운영하시는 건설회사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요? 아유 뭐 딱 들어갔더니 그냥 방에 그냥 호랑이가 크게 아 굉장히 상대적으로 쫄았습니다. 쫄았는데 근데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죠. 예. 물론 이제 과거에는 조폭이셨으나 예. 싸움도 잘하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이제 개가천선하셔가지고 회사를 한 2년 정도 아주 건전하고 예. 건실하게 잘 키워오셨어요.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갱스터는 아니시고요. 회심하셔서 회심하셨습니다. 그분은요 차선 아주 칼같이 지키시고 고속도로에서도 정규 속도 1km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걸 보면서 회사가 참 건전하고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죠. 예. 그리고 또 직원들이 자주 바뀌는 회사 그다지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뭐 당연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파악하는데 뭐 수십 년이 걸리는 거 아니고요. 제가 볼 때 한 1년 정도만 지나셔도 금방 감 잡으세요. 그래서 이 대표이사의 이 부분 이러한 거 없이 가정에 충실하시고 그리고 본인 업무에 대해서 업무 지식이 풍부하시고 그리고 직원들한테 쓸 땐 쓰시고 아낄 땐 아끼시고 이거가 아주 정확하시고 또 법과 원칙을 잘 지키시는 사장님 이라면 지금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고 한번 같이 뛰어보시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실패보다는 성공의 길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반면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카 몰고 다니시고 업무에 집중 안 하시고 업무 잘 모르시고 그죠? 그리고 성과를 낸 직원들한테 인색하시고 그죠? 법과 원칙 무시하시는 사장님 빨리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 논외이긴 한데 물론 지금 정치인으로서 여러 삽질을 좀 하고 계시긴 하시지만은 누가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기업 운영 당시에는 준법 정신이나 술을 안 먹는 CEO로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네. 이게 왠지 그 말씀 좀 들어보니까 당시 그 분이 좀 떠오르긴 하는데 개인적인 평가에 어떻게 갈릴 수 있겠지만은 네, 그럼요. 좀 그래도 모범적인 경영자의 사례로 하나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 소위 이제 자산가분들 중에 과연 털어서 안철수 대표 이상으로 깨끗한 분이 몇 프로나 될지는 저는 뭐 정치적으로 그분을 지지하거나 뭐 이거는 또 논외로 하나의 기업인으로서는 저는 정말 훌륭하시다. 적어도 충분히 이제 존경받으실 만한 분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우선 대표이사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를 파악을 잘 하신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실은 이게 거의 80%예요. 그거를 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나머지는 실은 업무예요. 우리 김 기자님께서도 월급도 제대로 안 주는 경우도 있었다 뭐. 예전 회사? 예. 예, 저기 올해는 또 임단을 통해 가지고 또 임금도 인상해주고 아주 감사하죠. 뭐 하여튼 옛날 예. 회사들 중에 이제 뭐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 하지만은 우리 김유성 기자님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제가 앞서서 좋은 직장 중에 좋은 업무를 택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아직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만약에 예. 저 월급도 잘 못 주는 그 회사에서 뭐 교육 파트나 뭐 격리나 인사 보셨으면 지금까지 직장 생활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딱 들었던 생각이 그 1년 정도 다녔는데 6개월을 인턴을 한다면서 예. 거의 정규 월급이 125만 원이었다라면 80만 원도 제대로 안 줬거든요. 이야. 근데 그런 상황에 6개월을 보내고 그다음 6개월 뒤에 제가 뭔가 이 새로운 기회 인턴 예, 뭐 자리에 예. 나서 옮기긴 했는데 예. 나올 때도 퇴직금 안 줬어요. 저한테 1년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그만두시길 아주 예. 잘하신 것 그래서- 같으세요. 예. 그래서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케이스가 저 같은 경우는 또 운이 좋았던 케이스였던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렇죠. 우선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또 좋은 기업을 고르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서는 사장님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다음 자, 잘 들으세요. 자금을 담당하고 있는 자가 누군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 자금을 집행하고 결제하고 예.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중소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조그맣기 때문에 가족들이 많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한다는 거는 그만하고 다른 사람 믿을 사람 믿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구하기 어려워서 구하기 그렇죠. 어렵거나. 네, 예. 그렇습니다. 구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표현 드릴게요. 이제 자금 담당이라는 걸 제가 왜 굳이 딱 찝냐면은 우리나라의 회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은 굉장히 느슨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금 담당자의 모럴 해저드는 이제 대기업이나 뭐 이런 큰 회사들만의 일이 아니에요. 격리 담당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 심각한 수준이고요. 예. 경험담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럼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자금을 담당하고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대표이사하고 아주 밀접하거나 대표이사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경우라면 예. 괜찮습니다. 음. 그런데 예. 대표이사는 뭐 예를 들어서 영업만 하고 예. 자금 담당은 어떤 뭐 부장급이든 예. 어떤 임원 중 한 사람이 맡아서 한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차라리 예. 사장님의 뭐 사모님이나 예. 동생이나 예. 이런 분들이라 그러면은 안전합니다. 예. 오히려 그런데 무슨 뭐 전혀 그렇지 않은 제3의 인물이 예. 자금을 딱 틀어주고 있다. 굉장히 리스크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대표이사 본인 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 담당자가 대표이사의 권한 아래에 있든지 아니면 대표이사의 친인척이나 밀접한 자가 통제를 하고 있거나 예. 할 경우에는 오케이. 그런데 대표이사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한테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부분을 본인이 막 하고 예. 있다. 굉장히 리스키하다는 거 분명히 예. 말씀드리고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리스키하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예.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사에서 이제 영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 영업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회사 내에서의 위치가 예. 어떠냐 아주 중요해요. 그래요? 의외인데 이거는 잘 신경 안 쓰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회사나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예. 제가 말씀드린 건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영업을 담당하고 하는 사람이 대표이사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 대표이사의 오른팔이나 아니면 아주 핵심적이거나 아주 상호간에 관계가 돈독하거나 할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홀대하고 있고 특히 아주 중요한 포션을 맡고 있는 사람과 관계가 소원하다라면 예. 리스키합니다. 이게 영업이라는 게 어떤 기업의 핵심인데 핵심인자 빠져나올 수 있다는 리스크도 있겠네요. 물론이죠. 예. 특히나
이제 모든 업종이 다 동일하게 마찬가지인데요. 영업의 핵심 담당자가 사실상 회사를 갈아엎고 자기가 그 영업권을 이용을 해갖고 자기가 예. 독립하는 사례들이 아주 빈번하기 때문에. 저희 주변에도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누가요? 아, 예.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예. 미안해. 실명은 거론하지 않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꼭 좀 기억하셔야 될 거.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 과연 대표이사와 어떤 관계이냐. 예. 아주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장님이 회사의 경영의 핵심적인 것 이외에 사장님이라는 표현을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회사가 핵심적인 경영과 아주 밀접하게 이제 관련이 있는 핵심적인 부분에 금전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전혀 쓸데없는 거의 금전 투입의 포션이 높다면 그거 역시도 상당히 리스키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런 경우들은 어떤 엉뚱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시다가 크게 망가지는 케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제가 뭐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정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